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 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1시간 동안 저희가 꽉꽉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좀 반토막이 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좀 돌았지만 연간 3대 조정을 지수, 했거든요. 그쵸. 근데 3대 지수는 장중 탄력도를 키우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좀 지속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연준 통화 정책 전환에 좀 확실한 근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현 시점에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오늘 또 시장을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파워티 네, 대문자 티죠. 오늘 윤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티의 활약 저희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또 저희와 두 번째로 함께 하는데 네네. 어떤 좀 기대감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이슈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기 후반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때일수록 제일 문제되는 게 기존 성장 포트폴리오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문제는 그 기존 성장 포트폴리오가 제일 또 잘 오를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좀 혼란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선택 부분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작 이제 대표님은 네. TF 별로 구분 안 하시고 네. 계신데, 네, 오늘 근데 네. 저는 대표님 T라고 하셨잖아요. 네, 파워티. 근데 이렇게 가끔씩 웃어주실 때 맞아요. 포인트가 팍팍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F가 숨어있지 않을까. 네. 네. 오늘도 확실하게 네. 알찬 내용과 네. 대표님의 미소를 함께 가져가면서 기대를 해볼게요.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옥반장이 오늘 어떻게 또 시작하는지 네. 계속해서 지금 초록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늘은 어떤지 저희가 또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이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물 지수 살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초록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가운 먼저 색깔입니다. 반가운 색깔이에요. 먼저 나스닥입니다. 0.13% 상승을 하면서요. 23,904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고요. 이어서 S&P는 0.2% 상승을 하면서 6,534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네. 영업일마다 대부분 나스닥, S&P 모두 선물에서 초록불이 올라오면서 맞아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네. 되게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죠.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 어제 미국장, 오늘 국장 네. 다 증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우리 옥동의 분들 아마도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옥 반장이 어떤 지금 분위기로 시작이 네. 됐을까요? 많이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 옥둥이 분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돈님께서 또 오늘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50억 만들기 박진선님께서도 오늘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는 그 닉네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닉네임들이 안 보일 때마다 좀 기다리게 되는 게 있어요. 벌써 저희 그 옥둥이 분들의 가족이 너무 끈끈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서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채팅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함께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탑픽 저희가 네. 엄선해서 이슈 픽을 해왔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슈 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 픽 오라클입니다. 네. 오라클 주가가 무려 28%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오라클 역사상 1999년 이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는데요. 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급등의 이유는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이 77%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오라클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라클은 총 71개 데이터 센터를 확보했고 클라우드 매출을 2030년까지 1,44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라클 RPO라고 하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오. RPO. 저도 이거 막 적어놨는데요. 4,550억 달러. 그리고 전년 대비 약 360%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이 RPO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계약은 됐는데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발표한 RPO만으로도 네. 향후 몇 년간의 매출 확보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또 우리 두린이 분들은 RPO조차도 이 단어조차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에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서 이제 답변까지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라클 자체는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의 혁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데이터 산업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서 사실 오라클은 기존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소싱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이제 맞춤형 제공을 진행하는 SI의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들을 사실상 이제 데이터 센터로 넘기는 구간에 있었고요. 사실 이전에는 AI 분야나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 형태로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 RPO뿐만 아니라 사실상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구축하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같은 네. 회사들과 경쟁 관계로 들어가는 국면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금으로 지출되면서 칩셋에 대한 확보로 이어졌고 사실상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약 5위 정도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탑급까지는 아닌데 이전에 오라클의 수익 구조와 명백히 다른 분야로의 새로 진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가 펌핑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영향을 차지했던 거는 일전에 이제 1분기 때 트럼프 정부가 첫 AI 칩셋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500조 계획 발표할 때 그때 네네. 이제 같이 3인으로서 손정희랑 나왔었죠. 손정희 회장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주목을 받으면서 오라클이 대규모로 AI 칩셋 분야 데이터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진행하는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매출 전환 구간이 사실 정확히 명백히 말하자면은 아직 스타트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이제 칩셋에 대한 수요를 통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때부터가 스타트거든요. 근데 네. 그 건립 과정에 있는 게 지금 올해예요. 아직까지도. 일부 칩셋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증설 과정이고 새롭게 본인들의 데이터 클러스 센터를 짓는 과정에 있는 게 올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매출화하는 거는 이제 거의 스타트라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맞춰가지고 매년 뭐 20%에서 30%가량 계속해서 증설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이런 면을 종합해서 볼 때 분명히 이전 대비해서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다는 건 기정사실이 맞고 네. 그다음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매출들의 가속 구간이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연간 30%가량씩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B2B를 하면서 옛날 네. 그 SI 같은 거였는데 네.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에 진출했는데 네.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클라우드 분야는 이제 매출이 사실상 기존에 많이 쌓아온 기업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AI 클라우드라는 분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이 클라우드들한테도 시장이 열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새롭게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파이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굉장히 주가적인 고평가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국면에서 새롭게 이제 오라클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B2B 클라이언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제 특별한 장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AWS나 아마존의 네. AWS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그렇죠. 뭐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다 이제 IT 회사들이었어요. 네. 근데 오라클의 기존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대규모 금융 회사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석유 기업들도 많았고 전통 산업.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제 S&P 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이 합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사실 IT라고 해봐야 그냥 정말 본인들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이제 내부 인트라넷 네. 만들어 놓고 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IT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대규모로 모든 산업군이 다 AI로 재편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각
고전 기업들한테도 다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쌓아왔던 몇십 년간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오라클한테 학습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에 대한 AI 설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가장 쉽게 많이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데려올 수 있는 상태가 오라클이 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아까 이제 뭐 390몇 %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한테도 다 대부분 좀 해당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워낙 IT 기업들은 잘 상승을 해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전에 4월 달에 붕괴 이후 저점부터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인 탄력성으로 볼 때 분명히 다 모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혹은 AI 관련된 기업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근데 괜히 이제 오라클이 지금 와가지고 이전 대비해서 뭔가 혁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당하는 이유는 오라클만큼 오래된 기업들이 IT 분야에 좀 흔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IT 기업들 중에서는 좀 그나마 이제 최신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게 네, 이 오라클 CEO가 한국에 오면은 네. 대통령을 막 만났어요. 그죠. 그만한 분이긴 하죠. 옛날에 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있어. 네. 오라클 CEO는 그냥 원래 빌 게이츠랑도 그냥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레벨의 분이고 실제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분을 실드 쳐준 게 오라클 아, 그렇구나. 네, 네. 회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IT 기업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를 그동안에 해왔었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분의 어쨌든 사업 분야가 B2B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시 흐름이 워낙 좋았어요. B2B의 가장 큰 장점은 캐시 흐름이 좋고 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이익률이 높다. 네,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캐시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혁신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왔었죠. 일전에 이제 테슬라가 한번 2008년에 망할 뻔했었잖아요. 그때 파산 위기도 막 한번 얘기 있었고 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에쿼티 지원해줬던 게 또 오라클 오라클 CEO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워낙 투자도 많이 해왔고 신규 산업 분야,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본인의 라운드가 이제 됐다. B2B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라운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더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세일즈 네. 레버뉴가 133억 달러인데 네.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74억 달러 그리고 네. 잉여 현금 흐름에 있어서 51억 달러. 네.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 창출보다 지금 현금 흐름이 더 좀 좋은 상황 네. 이런 거고 또 시장이 주목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세일즈 레버뉴가 133억 달러 중에 24억 달러. 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말씀하신 대로 네. 이 RPO 좀 어려운 단어이긴 네. 한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동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미 이런 거 확보해 놨고 네. 거기에 클라우드 관련된 세일즈가 네. 장사가 되기 시작했고 네. 거기에다가 현금 흐름도 좋고 네. 뭐 그러니까 뭐 악재를 찾기가 좀 어려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투자가 뭐 향후에 350억 달러 캐펙스 할 것 같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전혀 무리가 안 가는 수준인가요?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네,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무리가 갈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매출들과 이익 현황들 흐름 중에서 가장 이제 AI 분야 관련된 기업들한테 많은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는 게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 갈 수 있다. 혹은 이제 미래 매출 자체로 볼 때 연평균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라면은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 다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장기 지속이 가능한가와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매출 이후에 이익으로서 이게 이어지는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큰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일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미래 매출 거의 이제 5년에서 10년치 가량을 선평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사실 5년 후의 매출은 이미 다 주가의 평균치로 평가당했다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다시 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경쟁 업체들인 클라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기업들도 다 이제 팹리스 분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AI 칩셋에 대해서도 칩셋을 설계하는 AI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팹리스 하나만으로 정말 미래 성장을 계속해서 이런 매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오히려 지금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클라우드 분야는 반대로 사실 이 칩셋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게 클라우드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매출이 굉장히 리니어하게 LTV가 길게 형성이 되는 게 클라우드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카카오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어플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 업체들이 10년 뒤에도 씁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네. 네. 안정적으로만 잘 서비스가 된다면. 네. 대형사를 썼을 경우에. 물론 소형사를 처음에 써가지고 스타트한 분들은 대형사로 옮기시겠죠. 네. 근데 대형사로 스타트하셨던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10년 동안 코드가 다 있는데 이걸 갑자기 나는 애주어로 옮겨야겠다, 그 AWS로 옮겨야겠다, 네. 이렇게 잘 하시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클라우드 분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칩셋 분야는 이제 재작년부터 현재까지도 엔비디아는 막 계속 매출이 1차 함수적으로 증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매출을 결국 찍어준 게 클라우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발주를 해줬던 입장인 거죠. 투자금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은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그동안에 투자금만 쏟아왔던 거고, 이거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늘리는 과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장 시설이 이만큼 있는 거고,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아직까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붐만 온다라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이 기하급수적인 곡선이 매출적으로 이 분야, 적어도 이 사업부 안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 이 시간외에서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뭐 이런 AI 칩 회사들이 2에서 3%대 지금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AI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때는 네. 이제 AI 내부에서의 섹터 관리만 좀 확실히 보여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칩셋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텀이 길게 호흡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AI 분야 전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반기는 확실히 성장 국면에서의 중반기는 확실히 넘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후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분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추가적인 슈팅을 주려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신고가를 도전은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전보다는 요거밖에 좀 못 가나 이런 흐름에서 자꾸 꺾이는 네.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지금은 아직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포트폴리오 상에서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전과 동일한 포트폴리오여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섹터에 대한 세분화된 체인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오라클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대부분 좀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또 투자자들, 옥둥이 분들이 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근데 오라클을 신규 편입하려는 입장에서는 저는 신규 편입은 좀 부정적인. 네. 네. 그래요? 네. 신규 편입. 그러니까 네. 완전한 신규 편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좀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클라우드 분야와 이제 미국 클라우드 분야를 골고루 ETF로 배분한다, 혹은 기업을 직접적으로 골고루 배치를 한다라면은 토탈 인덱스로 충분히 성과를 볼 수 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미국 하나, 그 중에서도 그냥 오라클 하나에 그냥 툭 지르듯이 간다? 그러면은 좀 리스키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 국면이긴 해요.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4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분야들이 탄력적인 성장을 보여왔는데, 네. 이 국면 자체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장 속도는 이전보다 꺾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네.
불가피할 부분으로 보여지고 분명히 성장 속도는 꺾이게 될 텐데 뭐 그래도 이제 기어서 올라가는 듯한 네. 흐름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국면이 추후에 조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정말 이제 고점에다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신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클라우드랑 같이 섞어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왜 섞어야 되느냐로 따지자면은 네. 저희는 클라우드 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매출도 네.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봐요. 유일한 지금 리스크는 미증시 자체가 이제 하이밸류라는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의 유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입이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성장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네, 때문에 네. 유입이 많아져야 탄력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조정 국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하이밸류로 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지금 로우밸류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군을 같이 편입하는 게 어쨌든 시장 성장 국면을 통째로 노리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파워티 윤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네. 이제 엔비디아발 이런 상승세는 지속이 되지만 네. 이제 자꾸 끼어드는 업체들, 네네네. 나라들 네. 이런 데에 의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뭔가 리스크가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 네. 조심을 하자라는 네. 입장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신규 편입 오라클은 좀 중립적인 스탠스 보이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냥 네. 정말 갑자기 여기다가 딱 1억을 놓고선 매수 뭐 하실래요를 한다라면은 비중을 편입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그 비중이 워낙 작을 뿐인 거죠. 아. 네, 뭐 정말 한 자릿수 당연히 이하가 되겠죠. 네. 네, 그 이하의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해놓게 될 거고 그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는 이제 뭐 AI 클라우드나 당장 이제 앞으로 2, 3년간 네. 돈을 벌게 될 네. 기업들에 대한 아.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나눴을 때는 미국이 50%를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말씀하셨던 네. 그 연장선상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F들이 네. 못하는 말을 이렇게 티가 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정말 핫합니다. 핫합니다. 코어위브입니다. 네. 코어위브가 AI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신설한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코어위브 벤처스입니다. 네, 이 펀드 설립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어요. 이유가 좀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단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잠재 고객 확보 가능성 때문이고 이는 코어위브가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사용권까지 좀 제공을 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를 미리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돈 주면서 네. 좀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네, 이런 거죠. 이번 펀드 조성으로 코어위브 주가도 더 오를지 네. 그리고 이 코어위브 벤처스를 통해서 AI 인프라 판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어위브 네. 최근 2개의 하이퍼스케일러와 계약 확장하면서 뭐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헬스케어, 금융 등 다방면으로 넓히고 있는데 앞으로 코어위브 지금 이렇게 정말 IPO 이후에 핫했잖아요. 그런 그 기대감이 앞으로도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볼 땐 좀 어떤 느낌이냐면 뭐 네. 축소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 카카오와 두나무의 관계의 느낌? 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네. 한 개는 좀 그렇고 한 개는 올라가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거보다도 어쨌든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중심으로 좀 재편을 많이 해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어쨌든 캐시카우 모델이 명확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어떤 신규 벤처나 이런 분야에 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동체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 외의 기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려는 그런 신사업부 같은 느낌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헤드 자체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역량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에쿼티 자체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에쿼티 혹은 이제 엔비디아의 사업적 역량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일어나고 나서 보통 6개월간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밀려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락세의 스턴이 좀 멈춰가는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AI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지금 최근 한 4개월 동안에는 AI 기업들이 상승한 거 대비해서 반대로 역주가 흐름을 좀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도.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반발 매수를 좀 유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AI 벤처 투자 부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에코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 외의 동료 기업군을 통해서도 자꾸 에코티를 이쪽으로 코어유 쪽으로 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에코티의 형성을 만들게 될 거고 실질적인 투자 집행도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 자금들이 이제 이들의 완전한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벤처 투자 어떤 펀드들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에코티를 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트랙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에코티로 보유하는 지분율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타인 자본도 같이 들어와서 에코티를 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전액 보유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혁신이라는 것 자체에 투자했다는 면에서 주가의 상승률은 결국은 이제 혁신 테크들은 어쨌든 빠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당하게 될 거고 주가 탄력적인 흐름도 좋게 흘러갈 수밖에 좋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어. 그냥 좋게 보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잘할 거다 이렇게 포장하는 기업보다 오히려 이걸 더 좋게 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AI 분야 자체가 이제 특정 한 산업군이 올테이크를 하는 구조는 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저희가 분석하기에도. 너무나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AI 자체가 사실 다각화가 될 수밖에 없는 모델의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글이 그냥 검색창을 하나 독점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오직 위너 테이크올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게 오히려 AI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 혹은 다양한 산업군에 분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롱런하기엔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구준님께서 네. 코어위브 사자마자 이런 일이 월요일에 사셨다고 와. 네. 너무 우리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린다고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으셨죠? 그렇죠? 그러게요. 저희한테는 좀 기뜸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윤진 대표님 웃으셨어요. 그렇게. 대표님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수할 때 좀 어떤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마 근데 이 인수합병 건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이런 이슈들이 뭐 다양하게 계속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테슬라 주가 끌어올릴 때처럼 혁신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혁신 기술들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때 주가 탄력이 좀 더 빠르게 네.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 탄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빨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중 한 기업이라도 뭔가 이슈 메이킹을 딱 하는 순간에 그때 이제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들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각화돼가지고 장외에 있는 메인 AI 기업들을 막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상장된 친구들 중에서 DXYZ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장외 포트폴리오만 잔뜩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은 ETF 같은 효과를 내요. 그렇구나. 비교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네.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장 내에 있는 기업이 장외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스타링크나 이런 주요 ETF 주요 이제 장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ETF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장 외에 있으니까 그렇네요. 장 내를 통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들이 또 동반적으로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코어웨이브 성장성 좋고 이렇게 장 네. 외에 대한 부분들을 장 네. 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간접
투자 네. 아니면 해지 뭐 이런 네. 수요가 있는 거. 네. 근데 리스크도 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하고 되게 많이 엮여 있었잖아요. 그쵸. 네. 엔비디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 네.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AWS나 네. MS의 애저, 구글 등의 경쟁도 높아지고 네. 네, MS에 대한 그동안의 또 의존도도 좀 있었고 네. 매출이 70%가 네.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다라면 성장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헤아려는 건지 네. 아무래도 뭐 계속 우상향은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셨지만 네. 거기에 또 이런 장애 요인들 나오면은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괴롭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가장 크게 우려로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코어이브 자체의 매출적인 하락보다도 네. 엔비디아 본체의 매출 하락이 더 좀 크게 음. 매출 하락이라기보다는 주가 하락. 주가 하락. 근데 이제 매출 전망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라고 네,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 그게 전망 오히려 가이던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코어웨이브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가 좀 우려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째 엔비디아 자체는 이제 다른 AI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일찍 빠질 수밖에 없는 업종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팹리스라는 업종 자체가 좀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그거의 방어를 위해서 본인들만의 이제 세계관도 구축을 하고 있고, 뭐 쿠다 세계관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는 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어쨌든 칩셋 팔이거든요. 네. 팔이 네. 나왔습니다. 칩셋을 파는 것 자체인데 칩셋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 팹리스 기반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 TSMC한테 사실상 외주를 주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시설들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입 장벽이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본인들이 직접 갖고 있다라면은 네. 어차피 저 생산을 엔비디아밖에 못해. 혹은 엔비디아가 설계 능력을 잃더라도 저 생산 능력만으로도 다른 곳에 수주를 많이 받을 수 네. 있어. 라는 스토리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 설계를 다른 기업들이 할 수만 있게 되면은 쟤네는 이제 순위에서 뭐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AI가 딱 보면 제일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는 게 경제롭게도 지금 칩셋 분야에 대한 설계 부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지금 사실상 설계부터 생산 그다음에 칩셋 내부의 어떤 부품들까지 네. 전부 다 고려했을 때 뭐 파운더리, 뭐 IDM 뭐 등등등 다 고려를 해도 가장 이제 AI가 먼저 분야를 침범하게 될 거는 결국에는 설계 분야예요. 네. 네. 생산은 AI가 하려면 어쨌든 휴머로이드나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그 수율에 대한 디테일한 수치 조정 방법들까지 다 뭔가 기술화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네. 설계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가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엔비디아는 사실 뺏기가 좀 제일 좋은 업종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다라면은 코어이브 입장에서는 사실 엔비디아가 무너질 때 혼자서만 좀 상승하기는 쉽진 않다. 네. 같이 가네요. 네. 엔비디아로 흥한 자, 네. 엔비디아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네. 있다 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 가장 큰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근데 코어웨이브 자체는 이제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팅 부분이 가장 이제 메인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꼭 만약에 엔비디아의 칩셋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이 되더라도 그때는 코어웨이브를 쓰는 기업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장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코어웨이브도 기본적인 매출 수준은 꼭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은 할 수 있다라는 네. 차이점은 있고요. 네. 네, 근데 엔비디아의 칩셋 자체는 완전히 지금 영원하기엔 쉽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국면에 들어가면은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코어위브를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주가 흐름도 꽤 좋았거든요. 앞으로 좀 이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 옥둥이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주가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전망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폭락세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 혹은 이제 엔비디아를 편입하는데 살짝 꺼려지시는 분들이 코어이브를 대체 투자 형태로 편입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딱 요 구간에서의 상승세가 제일 탄력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폭락세 나오기 전에는 코어웨이브한테는 가장 이제 긍정적인 구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동반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코어웨이브도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는 또 동반 하락의 모멘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랠리가 좀 한정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저희가 두 번째 이슈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이 주린이 분들이 좀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 일주일간 수학개미 매수 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위에서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다시 순위를 거쳤어요. 아니, 둘은 무슨 맨날 엎어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얘기한 브로드컴이죠. 세 계단 올라와서 10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격동의 탑10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투자자들의 그 마음 또한 함께 요동을 치는 것으로 요동을 보여요. 치고 있어요. 네, 요동을 저희가 치는 화살표가 것으로 지금 많이 보여지고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리스 에너지가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 또 멈칫하는 살짝. 모습들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피디님, AMD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20위 안에 다시 올라왔고요. 또 알리바바와 조비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11위에서 20위에 네. MS, AMD, 로빈훗, 네. 로빈훗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룰루레몬 맞아요, 이렇게 룰루레몬. 지금 아니, 네 룰루레몬이, 종목이나 네. 이렇게 들어왔고 그렇죠. 알리바바가 좀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운동할 때 좀 원동력이 되는 그런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이게 눈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맞아요. 룰루레몬 네.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로 운동하면 알고 또 있습니다. 운동복 생각이 나는 네. 룰루레몬입니다. 그리고 로빈훗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네. 올라와 주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얘기한 게 또 올라와주면 또 너무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알리바바 좀 살펴볼까요? AI의 흐름에서 알리바바도 이제 빼놓을 수 없고 네. 우리 윤 대표님 계속 말씀하실 때 중국 네. 예, 이 경쟁력이 올라오면 올수록 미국 이 AI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한 경쟁자로서 올라오다 네. 보면은 주가나 산업의 향방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맞아요.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알리바바 약간 쿠팡 비슷하게 뭐 네. 하다가 요즘에 이제 배달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해서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 이용자 수가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커머스나 클라우드 성장, 즉 안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사실 그냥 모델 자체가 아마존이랑 그냥 제일 똑같습니다. 그냥 아.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는 회사예요. 이 친구들은 네. 본인들만의 어떤 혁신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마존이 사실상 이커머스 하고 있고 클라우드 진출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뽑아내는데 가장 주 모델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냥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윈이라는 인물이 되게 이제 뭐 실제로도 뭐 혁신을 잘 한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윈의 어떤 성장 동력의 핵심은 카피캣의 좀 성향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는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좀 영향이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뭐 참여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네. 고문 역할 정도, 뭐 그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그냥 상징적인 네. 인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네. 사실 이제 실권에서 많이 다 떨어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역량에 대한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칩셋 분야로도 이제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클라우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한 3주 네. 전부터였는데 알리바바가 이제 첫 칩셋 발표하기 전부터 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 주목해야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실상 미중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잠깐 중간에 도달하고 나서 데이터 칩셋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의 판매 네. 부분이 한번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미국 자산의 다수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이제 중국도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짓고 똑같은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낮은 저가로 중국 내부 기업들한테 더 공급을 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은 어쨌든 엔진들 자체를 미국 기업보다는 중국 내부에 쓰는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매출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가 가장 이제 주목이 됐던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AI 섹터 자체는 워낙 이제 고성장을 달리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롭게 돈을 태우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한테 돈을 태우는 걸 아무래도 이제 모든 투자자들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국면 때문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이미 좀 많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신고가 구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적인 흐름은 워낙 이제 좋은 상태를 아직은 가고 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태에서 막 정리를 할 만큼 아직 늦은 시점은 아니고 네. 계속해서 더 끌고 가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편입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 형태보다는 막 바이두나 이렇게 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다른 클라우드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알리바바 자체의 주가 흐름은 워낙 이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네, 네.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지금 클라우드 분야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알리바바가 1위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어쨌든 이제 알리바바의 역량은 중국 클라우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면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클라우드 산업이 미국보다 늦긴 했어요. 늦어서 이런 칩셋에 대한 세팅도 이제서야 스타트하고 있는 국면이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건립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채우기 시작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흐름들은 내년 돼야 보여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거보다 선반영돼서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은 빨리 나와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 네. 그럼 보유자들은 좀 들고 있고 신규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신규는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오라클과 알리바바를 딱 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저라면 알리바바를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개만 놓고선 사라라고 한다라면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히 윤 대표님은 네. 네. 지금 미국은 조금 네. 조심하고 네, 네. 중국의 이 성장성이 주가에 네. 긍정적으로 영향. 미국이 뭐 진다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계속해서 중국 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풀 자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인데. 향후 성장성에 그렇죠. 대한. 네. 근데 이제 뭐 미국도 당연히 공격적으로 많은 클라우드들이 존재하고 하는데 오라클의 클라이언트는 사실 정해져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의 클라이언트들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실 그만큼 주가적인 부분도 미리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던 국면이었어요. 근데 네. 알리바바의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이제 스타트 국면이거든요. 네, 네. 그들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의 수요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외부 수요가 더 크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중국 클라우드들은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 클라우드를 쓸 일이 없어요. 네. 저희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좀 개발해서 운영하다 네. 보니까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중국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AI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적인 측면에서 학습 비용은 엄청 많이 드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 회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자체를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클라우드의 단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클라우드를 쓰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네. 게 아주 좀 특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단가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중국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네. 주목을 해보는데 네. 지금 이 AI 뭐 미국의 성장 초입에서 이제 중반부 지나갔고 네. 중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무궁무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까 우리 탑 11위에서 20위에 네. 룰루레몬 20위에 올라와 있던 룰루레몬. 이 내수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AI 산업과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완전히 좀 네. 많이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룰루레몬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들은 들어가셨고 네. 룰루레몬 주가는 저렇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룰루레몬은 사실 연초부터 되게 공격을 많이 했었던 오. 기업이에요. 네. 아 그래요 공격을. 그러니까 아까 룰루레몬 이제 막 여성분들 많이 쓴다 네, 네. 하셨잖아요. 실제로 쓰시나요? 네. 네. 아니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이런 거 아니라 있어요. 그게는 네. 룰루레몬을 쓰는데 네. 옷 중에서 비율이 몇 프로를 아, 차지하세요? 그쵸. 맞아요. 제가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어요. 룰루레몬을 제가 입기는 네. 하지만 네. 사실 한 두세 벌밖에 네. 없기는 해요.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필라테스다 뭐 아니면 네. 뭐 이제 운동복이다 해서 전체 중에서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해요? 1%, 1%밖에 차지 않아요. 그럼 아니, 집에 옷이 한 200벌. 아니, 두세 벌인데 그 1%면 운동복만 200벌 있다 해서. 운동복 내에서요? 네, 운동복 내에서. 운동복 내에서는 그래도 한 50
50%는 되는 정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 네. 근데 근데 요즘- 운동복이 워낙 또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그쵸. 요즘에 또 룰루레몬 자체는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 브랜드도 너무나도 잘 만든 브랜드들이 또 많이 생겨서 사실 저도 이제 국내 브랜드 좀 네.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를 좀 사긴 했거든요. 네.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국내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네.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음. 이제 막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막 잭시믹스, 뭐 안다르 이런 음.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쵸.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사실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안다르와 잭시믹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아시아권 나가는 정도의 아직은 초창기는 살짝 넘어선 그 정도 레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도 점유율을 밀리는 상태인데 오. 그 남자들은 반대로 이제 네. 좀 확장해서 보자면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주요 브랜드들 대비해서 쓴다고 하면은 뭐 언더아머 뭐 이렇게 다 해외 브랜드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그냥 중소형 회사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밀 수 있을 만큼의 레벨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의 룰루레몬은 중소형 회사들도 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브랜드 파워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특이점이고요. 근데 사실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살짝 개척했던 기업임에도 그 정도 레벨밖에 안 되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룰루레몬의 브랜딩 능력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된다고 봐요. 특히 스포츠 브랜드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아마 이제 경영학 하셨던 분들은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제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딱 그 브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여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다 하면은 누가 봐도 뭐 테니스 내지는 뭐 골프공, 축구공 그 어떤 장면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뭔가 혁신을 하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 이런 네. 느낌들이 딱딱딱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데 룰루레몬 하면 지금 그런 이미지가 생각보다 좀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요? 그 슬로건이 필라테스 뭐 하는 이런 모습 안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슬로건이 무엇인가에 슬로건 아, 아시나요? 슬로건. 룰루레몬의 슬로건 아시나요? 슬로건 아니요? 모르잖아요. 네, 벌써. 아디다스는 just 네. do it. 아니, 아디다스가 나이키요. 나이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아. 네. 그러니까 그 옷이 언제 쓰는지는 다 알죠. 네, 네. 건강미 뭐 이런 건 아는데 그쵸 네. 슬로건 품격 있게 자체는 운동하시는 여성분들 네.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 옷, MG 느낌도 좀 나고요. 아닌가? 근데 MG 느낌 벌써 벗어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룰루레몬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서양인 백인이나 흑인 분들 중에서 이제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좀 그런 이미지 좀 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되게 뭔가 몸매 좋은 분들이 막 입는다 혹은 뭐 그들의 슬로건이 무엇인가 막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선두주자로서 그 입지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브랜딩을 잘하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다. 네. 혁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네. 이 분야는 테크가 뭔가 진입장벽을 쳐주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진입장벽을 쳐줄 무엇이 따로 없다라고 네. 보는 만큼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회생 국면으로 들어가 있긴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뭐 탈출을 고려하신다라면은 한 2, 3주 정도 잠깐 랠리 반등 나올 때 그때 정도에 익시트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트레이딩 구간 네. 2, 3주 네, 보겠습니다. 진단해 주셨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마지막 이슈픽 네. 한번 만나볼까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입니다. 네.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 사라 프라이어가 올해 매출이 작년 3배가 넘는 130억 달러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40억 달러를 벌었는데 벌써 이렇게 3배나 성장을 했다니 이거는 진짜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 8월 출시한 챗 GPT-5가 네. 되게 호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시장 가치가 5천억 달러까지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요. 오픈 AI는 좀 상장을 서두르지 않고 있거든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AI 산업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두르지 않고 수십 네. 년간 이제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이런 전략에 좀 녹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바꿀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아까 우리 그 엔비디아, 네. 코어웨이브 이게 한 그 팀이었다면은 네. 오픈 AI는 MS랑 한 팀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년 독자적인 AI 칩 생산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 전략이 좀 경영의 전략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보유 지분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해서 어. 오픈 AI를 매수하고 이렇게 아. 진행을 했던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가 필요했던 입장인 거고요. 네. 오픈 AI가 반대로 기업 규모는 작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드시 완벽한 어떤 독점 동행 파트너로서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오히려 아. 본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았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오픈 AI와의 독점 계약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광고를 하듯이 네. 해서 이제 본인들의 애주어 클라우드 내부로 유입시키는 네, 효과를 네. 좀 많이 봤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그 오픈 AI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서비스들을 진행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국면을 좀 보자면은 이제 좀 입지가 서로 바뀌고 있어요. 네. 뭐냐면 오픈 AI는 이제 파트너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어떤 유입을 만들어줬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진 상태이고요. 몸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쵸? 그건 네, 분명히 뭐 생태계 내에서. 그쵸, 맞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트래픽량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다른 어떤 AI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절실하냐? 오픈 AI보다 솔직히 말해서 클로드가 더 좋은 네. 코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그록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차기 버전 이제 네. 또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능도 굉장히 많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많아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졌고, 근데 이제 지금 오픈 AI 입장에서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성장에 대해서, 즉 엔진의 성장에 대해서는 한계치에 점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오픈 AI가 지금 피봇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샘 올트먼이 적당한 시기에 잘 피봇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픈 AI 모델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제 오픈 AI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이것저것 눌러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오픈 AI 내부에 자기네들의 하청업체 같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GPT를 활용한 다른 엔진들을 굉장히 많이 탑재를 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제 변형한 GPT의 형태이죠. 본인들의 네. 맞게 프롬프트처럼 변형한 모델들을 많이 탑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PI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API 수요는 결국에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칩셋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칩셋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될 거고 이들한테 API 내지는 클라우드 비용들을 부과하는 모델로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가장 GPT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소프트웨어 기반이다라는 게 문제점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대체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이제 경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문제였는데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빨리 전환을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본인들의 지금 트래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제때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앞으로 좀 이 MS와 오픈 AI 행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MS는 오픈 네. AI를 이용한 주가 탄력보다는 자체적인 매출 역량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이뤄내게 될 거고요. 네. 오픈 AI 입장에서는 사실 MS가 별 도움은 되진 않을 거고 자체적으로 이제 칩셋과 클라우드 산업을 진출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을 네. 때마다 아마 주가적인 안정성을 좀 더 갖게 될 거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대표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네. 저번 주보다 좀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살짝 좀 쉬는 구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거의 쉬는 구간이 사라진 앞으로도 느낌이어서. 더욱더 대표님의 말씀 저희가 또 그러게요. T의 말씀을 또 물 기울여 마실 시간이 듣도록 거의 없긴 한데.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미주픽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